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이렇게 금리를 물어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파트장님이신데요. 오늘은 이제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금리로 이제 함께 이제 국내 시장 금리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또 연준 FOMC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이게 9월 달에는 그 좀 점도표가 그 인상이 되면서 좀 약간 매파적으로 세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12월 달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이게 내년도에 원래 9월 전까지는 한 100bp까지 인하를 해주겠다. 그 앞에 6월까지는 대략 뭐 한 150bp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였다가 그게 자꾸 후퇴해가지고 인하에 대한 기대축도 줄고 그 덕분에 장기 금리들이 3분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연초 금리가 미국 10년짜리가 3% 후반대로 출발했거든요. 한 3.8% 정도. 그게 이제 6월 달에 다시 회복하더니 3분기 끝나고 10월 달까지 이제 5%까지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줬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그 10월 달에 장기 금리가 5% 찍을 때 여기 대부분 들으시는 이 분들이 주식 중심으로 좀 이제 위험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채권들도 요즘 관심이 많아지긴 하셨지만 근데 주식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유동성 여건에 대한 압박이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순히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었어요. 리스크 에셋들에 제가 뭐 뒤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리스크 에셋에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미국채 10년 5%가 과연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그 5자 때 금리가 장기 금리 중심으로 단기 금리야 기준 금리가 이미 5%를 넘었기 때문에 그거 압박 주는 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주가도 빠지고 부동산 관련된 자산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올해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까지 저신용 기업들에 대한 뭐 이제 노로버 리스크 그 10월 달에 국채 금리 5%대 미국의 하이힐드라고 하는 저신용 기업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9%대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연준 9월에는 진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단 있게 호키시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점도표에 지금 아직 점도표 수정도 안 된 11월 FOMC부터 톤다운이 돼서 심지어는 지난주에 연준 내에서 가장 강경파 위원이었죠. 월러의 이사라고 연준 이사 중에 한 분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뭔가가 이제 내줘야 될 상황에 이제 처한 게 아니냐 연준이.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에 넘어온 증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톤다운을 했고 또 역시나 지난 주말에 파월 의장이 또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래도 기대 인플레라든지 자산 시장이 지금 또 금리 빠진다고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S&P 500은 11월 한 달 동안 8% 올랐더라고요. 예, 그 10월 달, 10월 달에 좀 빠졌던 거 거의 다 되돌려서 다시 연고점 수준을 치솟고 있는데 다음 주 FOMC 어떻게 될 것 같냐? 파월이 그래서 지난주에 월러이사 강경 매파까지 비둘기 톤으로 돌았을 때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을까? 좀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월은 여전히 조금 더 매파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함부로 그 인플레 기대를 낮추는 쪽에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도 없다. 금리 인하는 우리 거론도 안 했다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건 다행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2월 FOMC에서 점도표는 내년도에 그렇다고 50bp 인하 기대를 뭐 한 75에서 100까지 또 낮출 것이냐. 그렇게 되면 시장 또 뒤집힐 겁니다. 그러니까 점도표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연내에는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외 경제 지표들이 조금 슬로해지는 증거들이 이제 막 확인되기 시작했고 그거를 먼저 사전적으로 접하는 그런 정책 당국에 있는 인사들이 그래서 실제 지표들이 아직 크게 부러지고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톤다운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그게 이번 11월 달에 확인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연준에서 나오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요즘에 뭐 AI 같은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 베이지북이 나오면 거기 안에서 뭔가 긴축적인 단어, 비둘기적인 단어들을 추출해가지고 그런 걸 막 지수화하고 이런 걸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블룸버그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는 쪽의 내용들이 좀 많이 되면 완화적인 단어들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는 쪽으로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말이 길었는데 12월 FOMC에서는 여전히 점도표 자체는 낮춰줄 수 있는 내년에 인하 기대폭을 다시 확대시키는 쪽으로
연준 인사들이 스탠스 전환은 못하겠지만 발언의 강도라든지 톤 정도는 조금 유화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표들이 나빠지고 인플레는 잡혀간다는 쪽에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그런 기대들 반영해서 아까 5자까지 갔던 게 지금 12월 달 시작해서 4.2%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저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4%라고 하는 키라인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좀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이게 뭐 물가는 좀 우리가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과잉 긴축으로 갈 위험 뭐 이쪽으로 좀 약간 기울어져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물가 수치 자체는 아직까지도 뭐 코어 물가 중심으로 4%대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높다라고 하지만 특징적인 게 내년 물가 컨센서스가 한 2% 중반 정도 네. 그리고 코어도 3% 정도까지는 안정화된다는 기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9월 FOMC 할 때까지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중동 쪽에 리스크도 터지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데 분쟁 생기면 유가가 그때 WTI 기준으로도 90불 갔거든요. 저기 브렌트유는 100불 근처 가고 그래서 공급 사이드 쪽에서 또 물가에 대한 걱정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데 대한 경계감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런 에너지 가격이 취약하다 보니까 10월까지 그런 부분에서 물가가 조금 더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영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봤더니 전쟁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중국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 경기의 탄력도 이번 주에 확인된 ISM 제조업 지수만 봐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경기 탄력이 떨어진 데서 유가도 좀 안정적이고 거기에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방금 인플레이션의 제일 중심은 방금 그 가격 결정력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변동성이 크니까 영향이 크지만 미국 물가의 40% 그러니까 CPI에서 40% PC라고 하는 연준이 이제 소비 관련된 물가의 가중치를 더 많이 둔 그 PC에서는 20% 정도가 주거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임대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주택에 들어가는 보조 비용도 주거비가 한 20% PC 기준으로도 그래서 전체 CPI에서는 40%나 차지하는데 그 주거비가 그동안 높은 물가의 가장 기저 몸통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주거비의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가 실제 미국에서 거래하는 월세, 내가 내는 렌트, 임대료가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얘가 지금 미국의 전체 주거비는 YOY로 아직도 한 자리대 중반 이상의 지금 전체 미국 물가를 버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월세 가격은 이미 전년 대비로 올해 11월 달에 마이너스대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 물가는 앞으로도 그 안정화되는 경로를 가는데 재밌는 걸 하나 더 얘기 드리면 8월 달에 마이너스 0.1%, 9월 달에 마이너스 0.5%, 10월 달에 마이너스 0.7%. 이게 뭐냐면 월간 단위로 월세 가격이 더 그렇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월세가 특히나 이번 3분기에서 이번 12월 데이터 확인할 때까지 마이너스대를 월간으로도 더 크게 찍은 건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주택 부동산 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빠르게 좀 꺾이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뭐 연착륙 얘기 나오면서 서울 수도권 반짝 오른다고 했다가 이번 11월 달 들어와가지고는 좀 약간 분위기 바뀌었어요. 예, 다시 분위기 바뀌었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까지 접목해서 얘기하는 건 아까 미국의 월세가 4분기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약세폭이 커졌는데 거기 제일 결정적인 요인이 뭐겠습니까? 금리거든요. 금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부동산은 이 금리에 취약성이 있고 미국의 왜 주택시장 심리지표 제일 대표적인 게 NAHB라고 하는 미국의 주택자 협회에서 거래량 가격을 가지고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는데 걔가 팬데믹 때 진짜 위축됐을 때 바닥이 30인데 이번 11월 달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려 7월 달까지만 해도 기준선이 50이거든요. 52면은 양호한 수준인데 7월 달에는 52였어요. 아니 그 4분기 만에 어떻게 그 부동산 심리 지표가 그렇게 급격하게 망가졌느냐. 그 사이에 미국 10년 금리가 100bp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구절절히 얘기 드리는 게 뭐 제가 만나 뵙는 교수님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장기금리 10년짜리가 역사적 평균 수준을 놓고 봤을 때 5%? 그렇게 높은 거야? 2000년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채 10년짜리가 한 7%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정책이 무리해서 경기를 좀 양호하게 만들면서 미국의 3년간 실질 성장률 평균이 21년, 22년 올해까지 3%가 넘고요. 물가도 평균적으로 21년이 낮았음에도 4%가 넘습니다. 이 정도 경제권에 미국의 10년짜리 5% 넘어가면 학자나 중앙은행 분들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좀 더 긴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 모기지가 10월 달에 8%를 찍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주택 경기가 망가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에 왜 주택 심리 지표가 저렇게 심각하게 망가지지? 미국에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첫째 두고 제일 안정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뭐라고 해야 되죠? 임대 수익률이잖아요. 예. 그 임대 수익률이 미국이 대략 상업용이고 주거용이고 평균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평균? 미국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평균 얼마 정도 기대하실 수 있냐면 대략 7% 중반 정도 기대 수익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10월 달에 미국 모기지가 실제 팔자갖고 최근에 많이 안정됐다고 해도 7% 중반 겨우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리스크 프리 미국채 5년짜리가 5% 넘어갔을 때 거기에 스프레드를 두고 주택에서 조달하는 금리가 8자 가면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인데 8%에 조달에다가 여러분들이 7.5%밖에 수익을 못 거둔다고 하면 그래서 쳐야죠. 아니 그 부동산 투자 계속 할 수 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최근에 9월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9월 FOMC 직전에 4.3을 고점으로 4% 초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인플레 기대라든지 뭔가 이제 이 자산 시장을 통제하겠다라고 강한 호키시한 발언하고 장기 금리가 5자 때 갔을 때 파월 의장이 11월 FOMC에 물론 부동산 시장만 보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자산 시장의 중심축에서 벌써 리스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까 제가 저신용 기업들의 10월 달에 제일 조달 금리가 9%대까지 갔다 했잖아요. 네. 저는 다시 미국 10년이 5자를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번 12월 FOMC에서도 점도표 자체를 깎아주는 건 시장에 지금 불이 약간 들러붙는 데다가 예, 기름을 예. 붓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온 발언의 수위가 약화되고 예. 나쁜 걸 좋다라고 인식할 정도의 온기는 준다. 그 힘은 전 12월 FOMC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한 것보다 8월, 9월, 10월 주가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10% 이상 좀 빠졌잖아요. 코스피도 2200까지 네, 가고 S&P 500도 한 4300 깨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금리 안정에 따른 한숨 돌리기 정도의 시장은 되지만 저는 이렇게 금리 빠지는 걸 나쁜 거 배드이즈 굿이다라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그래서 연준이 언제 얼마나 금리를 내려줄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이게 이제 미국의 매크로 상황하고도 이제 같이 맞물릴 부분인데요. 일단 네네. 어떻게 내년에 언제 얼마나 이렇게 금리를 낮출까 생각하십니까? 제가 채권 환호를 그렇게 오래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세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이 이제 연수로 20년 됐더라고요. 그러시네요. 근데 그 20년 동안 지난 작년과 올해처럼 제가 시장에 양치기 저 이제 중년이죠.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양치기 중년이라는 소리를. 근데 보통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혼나는 거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채권 시장에 늑대가 오지 않을 거예요라고 외쳤는데 금리 급등이라는 늑대가 와서 양치기 소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올 초만 해도 정말 분위기가 잘 무르익으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거다. 그거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 미국 10년짜리도 3.5 언더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하고 국고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도 그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풀어먹었다가 이게 올해 뒤틀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3분기에 금리 급등했다고 했잖아요. 그 100bp 이상 올라왔던 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내년에 언제 금리 인하를 해줄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올해 복귀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올해 원래 연초만 해더라도 우리가 걱정했던 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거다. 아니 경착륙까지는 좀 심해도 어떤 식으로도 소프트 랜딩이라도 랜딩은 할 거야. 착륙은 할 거야. 근데 올해 미국 경제는 전혀 착륙은커녕 계속 날아올랐거든요. 여름에는 노랜딩이었죠. 노랜딩 달궈져서 계속 올라갔는데 그게 금리까지 끌잡아 올린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좋았냐는 겁니다. 앵커님은 올해 왜 미국 경제가 연초에 시장 컨센 심지어는 3월 FOMC에 연준조차도 자기네 매 분기 말마다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잖아요. 연준은 미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집단이에요. 그리고 정책기관이잖아요. 정보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 연준이 3월 달에 미국 성장률 전망을 0.4를 내놨었어요. 그리고 6월 FOMC가 6월 중반에 있었잖아요. 상반기 경제 다 보고도 올해 성장률 그때 얼마나 내놨는지 아세요? 1% 내놨습니다. 1%.
그 정도면은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9월 FOMC 그 호키시하게 돌아설 때 그래서 내년에 원래는 100bp 낮춰줄 거야 6월에 제시했던 게 그걸 이 경제 이 정도 좋고 그럼 물가에 대한 리스크 있으면 내년에 50밖에 못 낮춰주겠는데? 라고 올렸던 게 9월에 2%대 2.1까지 올렸어요. 그러게요. 그 3분기 그래서 금리가 3분기에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왜 좋았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지 안 낮춰줄지 올해 그 끌어올린 힘이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야 미국 지금 고용 되게 좋잖아. 미국에 내가 미국 가봤는데 미국 막 상점에 막 사람 구한다고 막 포스터 붙여놓고 막 미국 뭐 보면 지나다니면 막 뭐 물건 파는데 사람 많고 막 갔다 오신 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좋다고. 저도 9월에 샌프란시스코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자포스팅이 9월달 제가 미국 서부 지역 갔을 때만 해도 다 떨어졌습니다. 뭐냐면 올해 3분기 미국 경제가 좋았던 가장 큰 힘은 6월달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좀 지나서. 국회에서 했던 미국 의회에서 그래도 기억을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역시 금융시장을 자주 보고 계시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미국의 재정 정책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1년 예산 팍 짜가지고 재정이 딱 정해져가지고 조달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뭐 세수는 우리도 부족해지고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은 마이너스 통장이죠, 일종의. 부채 한도라는 걸 정해놓고 그 랩리밋 재정이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연 단위로 국채 발행 계획이나 이런 게 픽스돼서 나옵니다. 1년치는 정해놓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미국은 분기 단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 재정이 굉장히 경제 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이 또 길어진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해 미국 성장률이 0에서 2%대까지 올라왔는데 그 2%포인트의 비밀이 미국 고용이 되게 좋아서 임금을 잘 걷어들이니까 그 소득 기반화의 소비를 잘해서 올해 미국 경제는 소비가 끌고 왔거든요. 기업 활동은 안 좋았어요. 최근에 뭐 IRA 지원해서 투자 사이클이 돈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미국 경제는 소비였어요. 근데 그 돈이 진짜 내가 벌어서 채운 거냐. 올해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3분기 시작할 때 7, 8월까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2013 회계연도로 하면 6.8. 그다음에 해당 분기만 하면 7에서 8%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걸 디테일을 다 찾아봤는데 한번 왜냐면은 그 6에서 7%가 지금 회계연도 전체 합쳐서 그렇게 줄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미국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그 탕감해주기라는 게 예산은 한 2,500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 9월에 실제로 돈도 썼어요. 바이든이 일부 사람들한테 레터 보냈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6월달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 대출 받았는데 정부가 그거 내준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미국은 1월달에도 지방소득세,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 그 기반하에 무려 4천억 달러. 여러분들 4천억 달러, 2,500억 달러 이렇게 이거 뭐 숫자가 확 안 나가시죠. 우리나라 전 국민 1년 빠빠지게 이래서 2조 달러 겨우 버는데 2조 달러보다는 적긴 하잖아. 근데 그걸 아까 해당하는 미국의 가구로 환산해가지고 올해 세금 감면해 준 게 7천억 달러 정도면 미국이 30조 달러가 좀 안 되는 경제거든요. 그러면 그걸 비율로 하면은 GDP의 얼마? 2%포인트입니다. 올해 CBO라든지 CBO가 이제 미국의 의회 정책 예산을 제일 잘 보는 애들인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적자를 낼 거라고 해도 걔네들 추정으로도 GDP 한 5에서 6% 정도 그래서 적자를 내지 않을까? 그게 균형 재정이라 할 때는 미국이 아무리 재정 적자를 좀 많이 내는 나라도 일반 평시에는 GDP 4% 이내여야 돼요. 작년에 팬데믹 2년 동안 돈 너무 많이 썼다가 GDP 20%까지 적자를 썼거든요. 그 2차 대전 때 금융위기 때 2차 대전 때 쓰는 수준이고 금융위기 때 2배를 썼던 거예요. 팬데믹이 너무 위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경기는 좋아졌지만 인플레이션 유발되고 하니까 작년에 GDP 4%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올해 왜 연초에 경제를 나쁘게 봤느냐? 연준은 작년에만 400bp 금리 올렸지, QT라고 연준 자산도 줄여갔지, 올해도 추가로 오시면 100bp 더 올리는데 100bp 올렸잖아요. 그렇게 연준 긴축하는데 재정도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민간이 알아서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올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0%대 성장을 얘기했는데 그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야 내년에 대선인데 올해 0%대 성장 맞고 무슨 소리야? 야 내년에 가서 그래서 올해 0%대 성장 내년에 돈을 쓰자. 내년 11월 대선까지 내년 성장률은 집계도 안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6월달에 부채 한도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6월달에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생긴 재정의 여력을 가지고 3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지금 뭐
속보치 4.9, 전기비 연료율 4.9에서 수준이 확정치 5.2 5.2까지 네. 나왔죠. 거기 소비가 3%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아주 공교롭죠. 정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자를 GDP 2%포인트 정도 더 썼더니 0%대 성장이 2%까지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건 재정의 승수라고 하죠. 재정을 썼을 때 그게 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가 미국이 그렇게 재정 1대1이야? 제일 재정 효과가 좋은 아예 세금을 안 거둔 거죠. 그게 가구당 얼마 정도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여기 방송 듣는 분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들 연말정산 받으실 때 통장에 2천만 원씩 꽂아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올해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놀러 가고 콘서트 가고 뭐 가서 같이 한번 흔들어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아니, 그런 꽁돈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예.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 돈이 올해 미국의 소비를 지지했고 중요한 건 뭐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올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적자를 네. 그렇게 많이 내면 근데 올해는 세금까지 감면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돈 어디서 내죠? 그 채권 많이 찍었잖아요. 그럼 채권 많이 찍어서 그것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할 때 피치라고 하는 좀 3대 신평사 중에 그래도 좀 처진다는 피치가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는 얘네들도 생뚱맞게 왜 여기서 뭐 신용등급 강등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고객 때 물어볼 때 피치는 좀 후행성이 있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11월 달에 누가 또 신용등급을 깎았죠?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을 그렇죠. 낮췄죠. 그레이드는 트리플 A를 그래도 네. 미국의 가장 프렌들리한 신평가이기 예, 때문에 예, 예. 트리플 A는 유지시켜줬지만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예. 전망치를 그건 실질적으로 한 그레이드 그냥 하나 네. 포인트를 깎아 내린 거잖아요. 네가티브로. 왜 그랬겠습니까? 저 재정을 저렇게 GDP의 8%까지 썼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왔고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처음 얘기해가지고 좀 이제 요즘에 유행어처럼 쓰는 건데 둠 루프라고 합니다. 둠이 지옥이고 루프는 연결고리죠. 둠 루프가 뭐냐? 미국만 해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신용도가 높은 나라인데 하이어 폴론거 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GDP의 지금 뭐 퍼블릭 뎁 기준으로 하면 사상 최고치예요. 한 120% 가까이 돼요. 110% 넘었어요.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빚을 갖고 있는데 금리가 안 떨어진다. 그럼 정부의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사상 최고치가 7, 80년대 수치거든요. 그때 금리 막 두 자릿대 할 때. 지금은 부채가 많고 금리는 낮아도 부채가 높잖아요. 그때보다. 네. 그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유지 가능하겠어? 감당 가능하겠어?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이 부족한 사회 비용 들어간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더 많이 찍어야 되고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회수나 이런 게 안 거치면 미국은 그래도 그게 안정적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 늑루프 얘기를 우리나라로 물고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나라까지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가 최근에 연차 보고 한국 거 써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미국은 그래도 높아서 100%대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50%대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그게 뭐 이제 공공부채 같은 거 다른 거 안 합치고 정부 부채만 하면 그런데 그게 향후 50년 뒤에 2075년쯤 가면 GDP의 몇 프로까지 간다고 IMF가 추정해 놓는지 아세요? 50년 뒤입니다. 여기 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50년이면 요즘에 평균 연령 한 90대까지 사니까 뭐 들으시는 분 중에 50세 이하신 분들은 다 많이 살아계실 텐데 그때쯤 우리나라 정부가 빚을 얼마나 소득 대비 안고 있을 거냐? IMF 추정으로 20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50년 뒤에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왜 200%까지 늘어날까요? 이래서 돈을 갚아줄 사람은 줄어들고 이자는 스스로 이렇게 늘어나는 자가 증식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게 스노볼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냥 눈덩이처럼 굴러갈 위험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노볼이고 그게 예. 둠루프입니다. 예. 우리 지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경제 활동 인구보다 얹혀 사는 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대로 그 비용 누가 감당합니까? 그냥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엄청 떨어져 0.7명? 뭐 이 기준으로 가면 뭐 2100년대에서 우리나라 소멸론까지 나오는데 2070년 가면 그 얹혀 사는 사람들의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빚내야죠. 그러니까 그 빚을 개인도 내야 될 수 있지만 나라도 많이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우리나라 사회형까지 얘기해서 길게 얘기하는 그래서 한국은 기축통화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도 생깁니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가 떨어지는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맞습니다. 예. 브라질, 베네수엘라, 터키, 뭐 우리 최근에 뭐 이머징 국가들 그런 나라들은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가 솟구치죠. 맞아요. 그 나라들의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 그렇게 하는데 한국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부 부채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런 경고를 해요 벌써부터. 네. 기축통화국가에서. 그러면 내년에 그 하이오프런 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회 비용 속에 지금 각 경제 주체별로 이자 부담액이 미국 예. 정부, 가계, 기업이 다 역사적인 수준으로 지금 치솟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절대 높지 않지만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세상이잖아요. 팬데믹 때 워낙에 또 그러니까 학자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 뭐 5%대 금리가 역사적으로 그때 대비해서 5%대 금리가 이전에 있던 시기 대비해서 각 경제 주체별로 부채 양이 다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가 다른데 예전에 5%를 속도로 환산해서 그 정도에서 뛰었잖아. 지금은 그렇게 못 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내년에 연준이 분명히 지금 채권 발행량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면 일본과 같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금리는 당장 못 내려줄 수 있지만 금리는 큰 정책이라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 그 QT라고 해서 양적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자산을 줄이는. 예. 그거부터 멈출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굳이 언제쯤 하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기저효과나 이런 걸 예. 먹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근원물가도 3%를 깨고 내려온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지표들이 조금씩 슬로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베이지북이라든지 눈으로 네. 확인하지 못한 지표들 되고 아마 그래서 이번 주 고용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지만 일자리 수는 파업 같은 거 뭐 자동차 네. 업체들 파업이나 이런 거 예. 복귀하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좀 늘 수 있는데 나머지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단에서 저는 내년 3분기쯤 가면 예. 매 FOMC마다 한 번씩 인하해줘서 내년에 최소 100bp, 그거보다 좀 더 당겨지면 지금 시장 기대가 한 125bp는 낮춰줄 수 있다. 그리고 2년 내 2025년까지 미국의 장기적인 중립금리가 대략 아직 3%를 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3%대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줘도 무려 뭐 한 200bp 가까이 낮춰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완화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정하게 감당하는 그 적정금리, 그걸 조금 고급 용어로 쓰면 자연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이자율이라고 예. 저축과 투자에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게 예. 딱 균형을 잡아주는 예. 적정금리인데 그게 2%대라고 하면 2025년까지 3%대까지 금리를 낮춰줄 거다. 그 기대를 프라이싱 할 거고 그게 올해 상반기에 미국 10년이 저점이 3.3까지 갔는데 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10년으로는 3.3%까지.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예. 2025년까지 3%대까지 이게 중금리 시대를 좀 유지해서 3% 밑으로는 실제 심각한 침체가 오지 않으면 저항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항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금리를 낮춰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렇게 완화적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런 금리가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위험 자산의 투자 기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최근에 개인들도 채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 10년 금리 단기간에 5에서 4.2까지 80bp, 0.8%나 빠졌는데 전 추가로 최소 50에서 최대한 100까지는 더 빠질 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채권 투자에 기회가 좀 남아있다.